오늘 오후 시정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꾸준히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요즘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오 시장님과 우리 의회 간에 참 뭔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 의회가 이런 경쟁보다는 협치와 상생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서울시 천만 시민은 오늘도 우리 서울시 의회와 오 시장님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예리하게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시정 질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인품에 맞게 또 격식을 갖추어서 질문하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수장이신 시장님에게 책임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자 무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통 큰 정치인으로, 큰 정치인답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6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윤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구로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사회의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며 코로나의 새로운 위드 코로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접종 완료자 누적 4천만 명, 1차 접종률은 81.7%로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염자 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로 재확산이 확산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상의 단계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작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른 의료 대응 체계 구축 등 위드 코로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곳에 방역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의원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천만 서울 시민의 위드 코로나 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 환자 이송 체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많은 지혜를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원은
지난 6개월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리 민생의 서울시의 대책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 집행부와 많이 이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일상 회복의 위원회로 다시 전환해서 천만 서울시가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민생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생 안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방역 대책에 대한 많은 일환의 준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에 중점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 골든타임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중증 환자 이소 체계입니다. 모두의 말씀처럼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현황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과 4차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동료 선배 의원님과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증가 추세가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감염자의 전용 병상 확보나 중환자 병상 증가가 더불어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안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이송 체계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은 지 시간이 지난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의료 체계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선 추가 병상 확보뿐 아니라 의료 인력 확충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정까지 추가 확진자를 고려할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25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447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고, 그제는 역대 최다인 495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의료 대응 한계치라던 500명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60대 이상 비율은 지난달 초 16.4%에서 지난주 32.6%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병상 확보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6.1%, 서울은 78.8%에 달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의 병원장들과 화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병원장들은 병상 부족도 문제지만 의료 인력 확보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또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한 코로나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서 본 의원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중증 응급질환 응급체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지적과 또 그에 대한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119 구급대 중증 응급 환자 미수용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43.9%, 급성 뇌졸중증이 43%, 중증 외상의 32.5%의 환자가 일반 자동차나 도보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발병 후 골든타임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에게는 62.2%, 급성 뇌졸중은 61.6%, 중증 외상은 1시간으로 응급실 도착까지 우리가 시간을 재보니까 적정 최종 진료까지의 소요 시간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 시간을 보니까 30분 이상의 소요되는 시간이 2020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150건에서 2021년 1월서부터 현재 10월까지는 출동 소요 시간 30분 이상이 253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송 간에 발생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 재택 치료가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재택 치료 중이던 68살 남성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재택 치료가 시작된 올해 1월 이후 첫 사망 사례입니다.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 확진자였던 이 남성은 본인이 원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호흡이 가빠지는 등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자 보호자가 119 신고를 했지만 일반 구급대에 이어 전담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40분 가까이 소요됐고 환자는 병원 도착 직전 숨졌습니다. 이번 경우는 자가격리자라 해가지고 저희가 재택 치료자라는 걸 정보를 몰랐거든요. 자가격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병원 선정을 요청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탓에 전담 구급대 도착과 이송병원 배정에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될 경우 재택치료 환자는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사과와 함께 소방청, 지자체와 협조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재택 치료가 네, 긴급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반인의 그 낮은 119 이용률, 그리고 병원 단계에서는 현장 평가에 대한 미숙, 그리고 낮은 적정 병원 이송률이고, 그 병원에서는 병원 과밀화로 인해서 중증 응급 환자의 구급 이송의 요청에 대한 빈도나 응급처치 후 입원 병상, 그러니까 ICU에 대한 부재로 그 타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증 응급 환자 병원 간 이송 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중증 응급 환자 의료 체계의 현실을 보니까 1000만 인구의 대규모 중증 응급 질환의 수요에 맞는 그 수용 응급 의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만성적인 과밀화로 인해서 적정 시간 내에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의 기준과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불일치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의 장애 요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면 2016년 서울시 지역 응급의료 사업의 중점 과제로 지정되면서 추진되었는데, 2016년서부터 20년까지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의 별도 사업에 배정이 없고, 2021년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사업 예산이 1억 5,600만 원이 처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골든타임 응급의료에 대한 품질관리, 그러니까 기본체계 구축에 26개의 참여 응급의료센터로 설치된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참여 응급의료에 관련된 자발적인 센터의 기능들이 인력의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또 그거에 따른 질관리 체계 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존재하지만 그에 수반한 정책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골든타임 의료체계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연이 이것과 관계돼서 오세훈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그 해법들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신 지 200여일이 지나셨죠?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서울시에 들어오셔서 이건 정말 서울시가 잘해온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건 정말 서울시가 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뭘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따릉이 참 좋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고요. 따릉이 사업을 비롯해서 대중교통 체계가 좀 더 시민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릉이와 대중교통 체계는 세계 수준에서 최고의 교통 체계이고 시민들의 보행에 새로운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한 가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 이제 이런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셨는데, 대부분 자치구가 원하고 바라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서울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그 현장 밀착형 행정들의 경우에는 그 자치구가 예산을 좀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예산 부담 형태인데, 서울시가 먼저 그 시동을 걸고 권유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처해 있는 서울시가 그 부분을 좀 감당을 해야 될 통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여유로운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비용을 좀 더 많이 분담해 줬으면 하는 게 사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서울시가 바라는 바인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렇게 재원 분담이 재조정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무슨 뭐 전입시장 지우기다 이런 오해도 지금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10년의 다양한 서울시의 행정,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인적 구성원에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스터디하셨는지 또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 이 자리에서 반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10년은 서울 천만 시민께서 누려왔었던 다양한 행복의 추구권이 있는 가운데에 일부의 예산의 문제가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천만 서울 시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문제제기 시장에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으로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의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에서 바깥에서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서울시 행정이 아니라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 완화되는 그런 서울시의 아름다운 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골드타임 의료급 의료체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보셨는데 느끼신 점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투자해온 분야 중에 한 군데인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번에 미리 주신 의원 이 시정질의 요지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아직은 좀 더 투자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골든타임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본 의원은 해법을 같이 한번 우리 서울시장님과 찾아보고 싶은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그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SMICU라고 중증 응급 환자의 공공이송체계라는 정말 획기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의료진이 서둘러 환자를 옮깁니다. 혼자서는 정상적인 맥박 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로 정밀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맥박 정지 등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 특수 장비가 설치된 구급차를 통해 환자는 가까스로 다른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동을 도운 건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 특수 구급차에 전문의가 함께 탑승해 중증 환자의 이동을 돕는데 생명 유지를 위한 대부분의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중환자실인 셈입니다. 17명의 전문 의료팀이 24시간 운영해 이송 중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이송 중에도 파악할 수 있어 치료에 필요한 환자 기록을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을 갖춘 병원 55곳 중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곳은 15곳.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는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확대 계획은 굉장히 반길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증 응급 환자 의료체계 서비스의 공공 서비스는 일반 구급처로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 즉시 중환자실의 규모에 맞는 처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 모델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상급병으로 이동하는 단계에도 굉장히 이 서비스의 기능들 때문에 사망 비율보다는 생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 PCT를 보시면 시장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잘해오고 있는데 중증 환자 운송하는 그 특수 구급차가 전국에 고작 2대입니다. 그 인력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도착 또는 그 번역별 이송 체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 긴급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 시간이 당초 1개의 구급차가 있을 경우에 빨간색에서 주황색 비율로 노란색 비율로 갈수록 그 도착 지점 시간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대가 운영됐을 때 노란 지점을 제외하고는 수송 이동 시간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대를 더 도입해서 2021년 5월에 2개의 구급차를 이동한 가운데 전문 의료진과 특수구급차에 대한 권역별 조사를 또 해봤더니 다음 긴급 이송 요청 시 출동 소요 시간이 2팀이 되었을 때 주황색서부터 30분 이상 소요 시간을 해보면 서남권 지역과 동부권 지역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서남권, 동부권 지역의 출동 시간이 여전히 심각한 사태를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출동 소요와 그 관계된 굉장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골든 타임에 대한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들이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은 서남권과 동부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발생해서 응급처치의 과정 중에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남권과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서남권의 전체적인 서울 시민들의 응급의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 그리고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서로의 지혜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시장이 어떻습니까? 예, 좀 더 서둘러서 이 차량을 좀 늘리는 계획. 네.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후년까지 2대를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 좀 속도를 내서 좀 더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중증 환자 이송 체계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SMICU 중증 환자 공공 이송 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늦출 수 없는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말하는 골든 타임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대안 마련들이 오세훈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존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최상위 점검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바람과 그리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갔을 때의 중증 환자 비율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들이 환자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셨는지 본의원이 모르겠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우리 4대 권역의 1000만 서울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중증 환자 이송 체계와 골든타임의 의료 체계는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이 어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본의원은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4대를 더 확충하고 또 4대 권역별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과 그리고 정책적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에서부터 최종까지 서울의 시민의 건강의 확보 그리고 상급병원의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단 시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완성된 서울의 응급의료 체계는 갖춰지고 또 안전망이 체계화되는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울시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중증 환자 이송 체계에 따라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과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명 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공사 구간에 대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이 공원에 이렇게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널려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할 도심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에 나선 이유,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명고속도로는 항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통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터널 건설을 위한 수직 통로가 설치되는데 이 통로에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수시로 오가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앞에 학원 가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고 그럴 때 점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안전을 이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 것은 2003년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는 사이 맹지에 가까웠던 항동지구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여러 채 들어선 미니 신도시가 됐습니다. 최근 토목 전문가들이 2년 전 진단한 안전보고서가 공개되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구간에 단층 파쇄돼 즉 암석이 잘게 부서진 곳이 있다며 붕괴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동저수지와 역곡전의 지하수가 과다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 지적된 지역의 설계를 모두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터널의 심도도 기존 37m에서 52m로 높였고 소음과 진동에 대비한 대책도 모두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법적인 수준에 딱 맞춰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이나 지상에 위험이 생기면 그건 자기 책임은 아니래요. 이거를 시공한 아파트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또 더 이제 황당한 거죠. 국토부는 터널 시공사로부터 발포로 인해 아파트 균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의원이 광명 서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 반대하기 위해서 2013년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봤고요. 세종시의 국토부까지 내려가서 정말 북도 두들겨보고 확성기로 크게 마이크로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주민들의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불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항동 택지지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금자리로 택지지구 지정을 하고 5,300세대의 15,000명이 입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아직 전체 지구의 준공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 밑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70m 넓이의 지하 고속도로가 50m 지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주택을 가로지르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에는 병설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항동초등학교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행의 우리 서울 시민과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중대함들, 그 위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다음. 그런데 이제 우리 수직구의 위치를 보면은 이 항동 택지지구 내에 푸른 수목원이 이쪽 상단 위측에 우리 서울시 유일의 푸른 수목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푸른 수목원을 녹지축으로 중심으로 한 곳에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가 있고, 이곳은 우리 항동 주민들의 주 보행 통로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왕래가 많은 그리고 빈번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로입니다. 이 바로 도로면 옆에 녹지에 수직구를 공사하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다음. 수직구와 통학로의 안전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 노면 자체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입니다. 보행로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로 가겠죠. 여기에 아파트 크기만한 지하 터널을 뚫고 위에 지상부에는 4m에서 7m에 달하는 거푸집 하우스를 공사를 해서 약 3년에서 5년간 지하에 굴착을 해오는 흙들을 덤프트럭이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이 공사 구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보면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적인 신호 체계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늘 다니고 주민들이 늘 다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이 인도 앞에서 덤프트럭과 다양한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승인 고시가 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적인 행정 절차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전가해서 빠른 수직구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지하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불안한 새벽에 밤을 틈타서 이 안전 펜스도 아닌 일반 펜스를 통해서 공사의 가림막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새벽 3시 때 모습입니다. 다음.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시간대에 공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새벽 시간에 들어와서 수직구의 예성 공사 부지를 강행시킨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 하나, 어느 주민 하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에 가서 분노했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안전과 수직구의 공사 발파 그리고 학교 아래로 지나가는 공사에 대한 다양한 안전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방역에 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무엇으로 항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수직구 자리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하나하나 놔서 그 항의의 표시를 코로나 시대의 시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전에 봤었던 시공사에서 이 시설물들을 다 철거시켜버리고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의 불안함들을 인형으로 표시했었던 것까지 파괴해 가면서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자리를 보면 수직구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고 또 안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땅 아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수직구 아래 전체 단층과 단층이라고 부딪히는 그 지하에 균열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토사를 퍼날랐을 때 지하수의 유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에서도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예,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네, 도시교통실장인 이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아래로 이 대규모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 사항과 또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통실에서는 지금 항동 초등학교와
황동 중학교 사이에 지금 300m 범위 내에서 스쿨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하게 이동,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침해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안전하고 또 세심한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우선 공사 자체를 저희가 뭐 중단시킬 수 있는 지금 권한이나 여건은 못 되지만은 지상 구간에서의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위해서 우선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직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 통학로가 너무 근접해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부를 우리 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에서 뒤로 많이 셋백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항량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처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하권에 대해서는 힘도 50m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지상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법으로 마무리했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도로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상도로에서의 권리 감독,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 조치 사항으로서 우리가 공사 차량 또는 위험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조치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수직구 공사는 했지만 그 차량이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상도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예, 공사 차량의 진출입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이제 통학로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차량이 우리 횡단보도나 통학로와 근접해서 진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뒤로 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 시기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시간대에는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처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 다른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로구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담당 국장에서 잘 아시고 또 그 역량의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로구청의 협조 또는 국토부의 협조, 이렇게 수식적인 아닙니다. 그렇지는 언어로는 않고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통학 환경과 관련해서는 뭐 구청에서 물론 스쿨존을 관리를 하지만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자료 화면을 뒤로 한번 셋백해 보시죠. 다음. 이 스쿨존 보행면에 다음. 아니요. 네. 이 공사 수직구 자리를 뒤로 후퇴시키겠다라는 안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공사 지금 출입구에 저 보시면은 저 위쪽이 안전 간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 차량에 진출입할 수 있는 창구를 정리할게요. 자, 이 수직구 자리가 현재 위치 자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협조하거나 또는 국토부와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는 사항 중에서 아이들이 통행, 그러니까 등하교 시점을 제외한 곳에 공사 차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조치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바로 이면에 인접해 있는 이 횡단보도에서 이격시키는 어떤 출입구 동선을 만들겠다. 이 뒤쪽으로 얘기입니까? 많이 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수직구 자리는 위치에서 고정적인 불가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진출입 공사 차량들을 이격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겠어요? 한번 그 협조하시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직구 자체를 옮기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합니까? 쉽지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대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통학로와 관련해서 자, 그럼 횡단보도를 옮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대안을 구로구청과 국토부에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부에 제안은 하진 않았고요. 어디에 제안했습니까? 그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공사업체 제안한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직구에서 그 잔재를 싣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량들의 출입구를
횡단보도에서 저 위쪽으로 빼는 부분하고요. 어느 쪽으로 뺀다는 예, 거예요? 그쪽으로 위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빼면 이쪽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요 이거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녹지축도 다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집출입로를 이쪽으로 이격시켜서 뺀다는 얘기예요? 저기 간판 안전 간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 간판이 예, 그쪽으로 이 안내 간판은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내 간판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공사 이격거리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 80m 정도 그만큼 됩니다. 여기 다시 아까 한번 그 앞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개짜리 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 사거리에서 이격할 수 있는 동간의 거리에서 이쪽에 있는 우측의 주민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또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진입할 때 2차로를 가로막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상시적으로 교통의 왕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로는 부천 옥길동과 다양한 신도시들이 건설됐고 위에로는 부천과 연계된 서울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 외에도 일반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한 그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0m, 20m 이격한다고 해서 그 공사 차량의 안전을 우리 시민들 또 항동 주민들의 아이들까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점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공사의 진출입 시간 조정, 그리고 일부 10m, 20m의 진출입구 이격을 통해서 공사 차량들의 안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국장의 발언을 빌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보고는 지금 방금 전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구 차량 진출입로를 통학로에서 80m 정도 이격해서 분리하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등하교 시간대에 공사장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구로구청과 협의해서 교통안전 지도자나 공사장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늘 상시 배치하는 방안. 네 번째로는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을 하고 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 4가지 방안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4가지 보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만족할 수 있는 보관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항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수직구에 대한 공사 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스쿨존 보행 통로의 안전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그 약속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행로 안전과 천만 서울 시민의 중증환자 응급 의료 체계의 골든 타임은 서울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또 지연시킬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시민과 또 항동 주민들의 안전한 행복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항동 주민들의 바람에 현장에 나오셔서 철저한 수직구의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시고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바랍니다. 올려줘.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이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1956년 이후 수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의 수출 기록을 달성하면서 기업인들은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통계가 78.1%이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단기간의 접종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K-방역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시민들의 삶을 회생시켜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울시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연일 서울시정의 합리성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시장님과 저는 광진 출신의 성씨도 같은 성씨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죠? 네. 시민소통기획관이 기조실과 협의해서 2020년도 11월 22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2년도에 TBS 출연금을 얼마로 계획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네, 379억입니다. 예. 네, 소통기획관과 기조실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문광위에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 사업별 총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을 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9월 10일 날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389억 원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TBS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모르시나 봐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수백 개 항목이 예산 항목이 되다 보니까 워낙에 TBS에 관심이 많으셔서 출연금을 9월 10일 날 389억 원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행안위 국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영상 보여주실까요? 행안위 국감에서 그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그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뉴스공장입니다. 뉴스공장입니까? 뉴스공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시장님은? 사실은 뭐 거두절미하고 저 부분만 인용하셔서 그런데 편향성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국정감사장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마 제 기억에 한 10여 차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국정감사 기간에 질의하신 의원들이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는 거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하고 공감하셨다는 거는 편향성이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편향성을 지적받았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예산을 삭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TBS는 2년 전에 독립했죠. 2년이 아니고 정확히 1년 9개월입니다. 예, 뭐 하여튼 네. 독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권한과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표현이 어찌하든 간에 독립 언론이 되려면 권한과 책임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 의무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 독립을 말씀하시는 건데 재정적 독립은 TBS가 어느 정도 운영 기간을 갖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재정적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아직 그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재정적 독립은 TBS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방통위에서 상업 광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권한이 있는 게. 근데 방통위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TBS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합니까? 10월 초쯤에 투자 출연 기관들 그 경영혁신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의 어떤 그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이나 의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비롯해서 TBS의 운영 현황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상업 광고를 허용받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TBS 사장님의 그 역할, 본연의 의무가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정성 그리고 출연 기관의 사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력이 아마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정성에 대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본의원이 2009년도에 청렴 공무원 기준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2009년도에 금품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을 업무 배제하고 취업 제한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출연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5년 이후에 그 5년 이후에도 결격 사유를 제한을 두겠다고 발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즉 영구적으로 취업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본인은 공정하지 못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편향성을 가진 방송이라고 출연금을 삭감했다.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요? 논리가 굉장히 비약적이신데요. 아니, 논리가 비약이 아니라 저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편향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닙니다. 경영 합리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아니, 아시는 좀 전에 대로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 의원님 아시는 대로 국정 질문에서 국정 질의를 했을 때 여러 의원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TBS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분명히 공정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언제요? 아까 좀 전에 그러셨습니다. 공정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 게 부분도 아니라고 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분을 하겠습니다.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동의를 한다. 그 부분도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됐고 재정적 독립을 하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재정적 독립. 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지난 제가 정리할게요. 올해 4월 20일 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시사 제 시정 리서치에서 질문이니까 조사한 제가 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3분의 2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정리하겠다고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지금 답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의원님은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자, 아울러 타이머도 잠시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정 질문과 답변 중에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님의 의정 활동이고 또 여러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준비를 많이 하신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성실하고 충실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안 한 걸 아무튼 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 우리 않습니까?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답변할 사안이 부족할 때는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현재 의원님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 드렸을 때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않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공영방송인데 공정하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공정하지 않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시사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서울 시민의 전국의 시청자의 66.7%가 편파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시장님의 실제로 정치적 방심위에서 지적받은 것도 방송사 중에 제일 많고요. 방심위에서 몇 건을 지적받았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제재 현황이 총 31건인데 2018년부터 21년까지 뉴스공장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 제재가 4건이고 경고가 1건, 주의가 3건, 행정지도가 27건인데 권고가 20건, 의견 제시가 7건. 어떤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8 제가 가진 제 자료는 2018년도에서 2021년도부터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경고를 받았고 그것도 패널의 실수로 경고를 받아서 5년에 총 7회의 경고를 받은 건데 그것도 패널의 실수로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왜 글쎄요, 시장님과 제가 가진 자료가 다를까요? 편파적인지 공정한지는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이번 예산 조정은 불공정하다거나 편파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어서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불과 9월 10일 날 389억 원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통과시켜줬고 어디서 통과가 됐다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어요. 모르세요? 충분하게 보고받았고 충분하게 삭감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으면 언제 예산이 어느 날 어떻게 가결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글쎄, 뭐 개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개개 기관이 아니라 2021년도 9월 10일 날 389억 원이 가결됐습니다. 출연 동의안. 시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가결됐고 본회의장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을 모르세요? 그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조실장 보내온 쪽지에 의하면 출연 동의안 21년 8월 달에 있었던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예산학의 포기는 필수적이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최종 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액수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문체위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까지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9월 10일 날 원안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됐고 불과 한 달 만에 10월 9일 날 국감에서 질의받고 난 후에 그것도 구두로 10월 22일 날 구두로
TBS에서 제출한 예산을 50% 싹둑 감액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신 거가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아니, 이전까지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왔는데 경영혁신보고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업광고 허가 추진 등 재원 확보에 대한 TBS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출연금 규모에 대한 부서 자체의 검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9월 10일 날 원안 가결돼서 출연 동의안에 전혀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한 달 후에 국감 다녀온 후에 5일 후에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이 비정상적인 행정이 이해가 됐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재정적 독립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적 독립을 하기 위한 TBS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잠깐 들어가시죠. TBS 사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TBS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오늘 사장님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까? 집행부에 누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의로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정례회의 그 가성 여건상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참석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 대상으로는 TBS 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의회 사무처에 어느 부처에서 연락 받았어요? 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 요지에 사장님이 참석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TBS 사장께 본 의원이 질의하겠다고 연락은 드렸습니다만 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사전에 조율을 저하고 안 하셨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정회하시고 TBS 사장님. 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오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 사전에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시간 관계상 오늘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지금 검토로 갔으니까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 소지가 있다면은 하는 도중에라도 정지하겠습니다. 질문은 계속하면서 자 질의 답변을 하실 거는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만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오현정 의원님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과정에서라도 제가 확인되면은 중지시키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어제 TBS 측에 질문하겠다고 답변석에 나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연락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오현정 의원님께서도 그런 답이 없었다면은 우리 의회 사무처에 이런 집행부의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답변이 해야 없는 돼. 게 아니고 참석 안 하시겠다는 답을 못 들었어요. 참석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진정해 주시고 진행을 맡고 있는 우리 진행자 입장도 좀 감안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현정 의원님,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저 그러면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니까요. 예. 다른 의원님 시정 질문 들으시고 예. TBS 측에 요청하셔서 예. 사장님 출석을 요청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이후로 오현정 의원님의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존중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니, 오현정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의 네. 시간을 감안해서 질문을 마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25분이 주어진 예. 이 시간은 그냥 정지를 해 두시고 예. 다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시정 질문을 예. 요청하신 다른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BS 사장님 출석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공교롭게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TBS 사장이 출석한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속에 갇힌 시민들의 삶은 더욱 갑갑해졌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가뭄의 희망을 잃어가고 부동산 폭등까지 겹쳐서 계층 간 사다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위기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잘못 쓰여 왔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것을 막고자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시의회를 통해서 지적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한편 서울시의 공정서울 만들기 의지를 한번 재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을 위해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네. 서울시는 그동안 우리 전임 시장님의 부고로 오랜 시정 공백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 당선 이후에 시정의 안정적인 그런 운영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발표했고 특히 일부 민간 위탁 사업과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를 두고 반발도 있고 좀 시끄럽습니다.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도 그 질문 초반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청년 실업이나 또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그 민생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황이 그럴수록 또 시의 재정은 확대 재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재정 혁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그동안 우리 시의회나 또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 부분들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좀 답변이 다소 좀 두리뭉실한데 제가 향후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언론에 지적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시정 현안을 파악할 때 가장 참고하기 좋은 게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일부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마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간략히 문제점들을 조금씩 짚어가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민간 위탁 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민간에 일을 위탁하게 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시장님은 민간 위탁 사무를 맡기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관련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제 직접 공공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입니다만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능률성이 그 요구되거나 혹은 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 경우에 그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조례에 나와 있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능률성도 있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민간 위탁 사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그동안 하셨지만 민간 위탁 사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오랫동안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문제점들이 보도가 됐는데 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경우입니다. 편의상 서마종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보시면 서마종의 주요 기능으로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분석, 평가, 연구, 홍보, 교육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좀 다소 모호합니다. 과연 이게 민간이 해야지만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였을까? 마을 관련된 것이라서 민간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무였을까? 참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맡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9년간 이 기관이 몸소 보여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관 대다수 연구 사업 등을 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도 기관 소속의 직원이 한 게 아니라 대다수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많은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기관이 위탁 사무를 직접 수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위탁 기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굳이 중간 조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라면 서울시가 직접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체의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감안해서 이제 사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또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그 관련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위탁금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그 기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 용역 심의를 통해서 엄정하게 용역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그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일반 서울시 부서에서 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는 것과 이 중간 조직이 특히 민간이 맡아야만 전문적으로 더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딱히 찾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게 서마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중간 지원 조직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역에 용역을 주고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뭐 위탁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내부 점검이나 평가 또 혹은 또 일부 감사 결과로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 중간 지원 조직들 가운데서도 방금 지적하신 그 서마종과 유사한 사례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굳이 민간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도 문제겠지만 민간 위탁으로 오히려 더 서울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단일한 위탁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사업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농상생 급식이라는 것은 이제 초중고 급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 초중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라는 어떤 인증된 신뢰받는 우리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 서울시 전역의 초중고 식재료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유아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의 경우에는 지금 13개 자치구에다가 각각 따로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좀 틀립니다. 사실은 더 어린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잔류농약 검사라는 것 그리고 축산물 운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영유아 급식이 상당히 더 못 미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은 또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일부 좀 들여다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급식에 비해서 지금 도농상생 급식의 경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일부 좀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별거 아닌 사업인 양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좀 답답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에 많이 굵직한 사업에 신경을 쓰시면 이 사업에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1년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들이 먹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유통센터 통해서 전국의 먹거리를 굉장히 골고루 동일하게 초중고 학교들이 똑같이 공급받고 있는 반면에 13개 자치구가 각각 위탁한 이 13개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MOU를 맺은 지역에서밖에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이가 사는 자치구가 강원도와 MOU를 못 맺고 있으면 그 어린이는 강원도 감자를 먹지 못해요. 저는 이거는 식재료 공급의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식재료가 산지에서 오는 비율도 산지에 생산되지 않은 비율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탁이었을까요? 예산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급식,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예산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자치구별로 위탁을 준 센터별 위탁 비용이 전체 예산의 70%가 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는 산지의 싱싱한 농산물을 어린이집 같은데 유아급식용으로 제공하자는 건데 실제 산지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품목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데 따른 급식 단가 보조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위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어린이들의 급식도 친환경 유통센터라는 단일한 검증된 우리 센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공급을 하는 마당에 더 어린 친구들의 급식을 기준도 한참 떨어지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위탁 구조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당장 그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좀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우리 2,000여 개소이지만 이 부분은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서울에 5,000개가 넘는 부분이고 또 한 시설에 이제 작은 양이 이제 그 납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 제기만큼은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급식 중장기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내용에 좀 꼭 좀 포함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위탁이 됐어야 될 사업이냐 그리고 위탁해서 오히려 비효율성이 더 증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검토, 반드시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위탁 사무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위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위탁이 되는 그 순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영역이 되는 겁니다. 공공 영역이 되면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되는 거겠죠. 공공기관이 되면 절차와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러한 문제점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계속 문제가 누적되어 왔던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것은요. 이 위탁기관들이 공공 영역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아마 의원님들은 지겹도록 알고 계실 텐데 시민 여러분께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화면은 서마종의 해외 연수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8년간 시민의 세금 약 3억 원으로 서마종 직원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해외 연수를 가셨습니다. 2016년에는 무려 9번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이렇게 자주 해외를 나갔다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연수를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나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이 국외 공무 연수 갈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연수 과정도 그렇고 출장 갈 때도 사전에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자도 선발하고 계획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하지만 서마종에서 실시한 해외 연수 계획은 따로 서울시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서마종 국외 연수는 센터 직원들만 가신 게 아니라 마을 활동가, 즉 민간인을 포함해서 간 연수인데요. 이렇게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탁기관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그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 증인 출석해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을 때 그 내용상 봤을 때는 좀 다시 한번 그거 짚어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센터 예산으로 민간의 여비를 그것도 심사 없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 그 편성에 이 센터 예산 세부 편성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서마종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또한 4년간 인재 양성 명목으로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외 연수에 썼더라고요. 이것도 2017년에 무려 9번의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사회적 경제기업 직원들도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사전 절차가 있었는지 뭐 신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저 위탁금만 주고 어떻게 운영되던 말던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시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예, 일단 전반적으로 그 민간 위탁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엄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로 베이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 일단 되었다면 그 이후에 사업 집행 과정이나 사후의 그 점검 등을 통해서 또 그 중간에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그 점검이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특정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방만한 운영이 특정 기간 동안 오래 지속됐다라고 된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민들이 이걸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서울시가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셨어요. 사실 근데 민간 보조금은 뭐 그 전에도 그 전전 시장님 때도 뭐 계속해서 민간 보조금이라는 거는 뭐 일반화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민간 보조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민간 위탁과 달리 민간 보조금은 그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거나 그 시민의 그 세금 소중한 세금이 나가는 예산인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혹은 또 그 절차상의 공정성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그 특정 그 보조금 수령 단체의 과정을 보면 그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수혜를 받은 단체의 관계자가 심의자로 들어와서 그 관련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함으로써 공정성이 일부 좀 훼손되거나 혹은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민간 위탁금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금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민간 보조금 성격으로 관련 단체에 나눠준 사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그 민간 위탁금과 함께 특정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의 사무를 대신해 달라고 민간 위탁금을 줬는데 그 돈으로 다시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나눠줬다. 뭐 그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 명백하게 그 정부나 우리 서울시의 예산 편성 기준과는 유의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 보셨다시피 서마종만 해도 거의 9년간 350억 원 가까이 되는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제가 계산하면서도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여러 번 계산했는데요. 이게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서마종뿐만 아니라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런 공모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계속 했습니다.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얼마나 되는지 좀 추산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각 그 민간 위탁 사업을 수탁해서 실제 보조금 성격의 공모 사업을 그 진행한 중간 지원 조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모 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또 특정 단체와 관계되는 그 관계선상에 있는 단체들이 받아갔다는 것이 아마 시민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그래서 서울시의 바로 세우기 그 발표의 설명이 좀 미흡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히 시민들께 공개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차후에라도 좀 제대로 된 공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아까 말씀하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보조금을 다시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자치구에서는 그 보조금을 갖고 자치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본 의원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각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공동체 담당과에서 소관 예산 중에서 그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입니다.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도 보조금 사업이 있고 보조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만 일단 일부 가져왔습니다. 작년도 건데요. 보시다시피 각 자치구별로 집행률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자치구가 17곳이나 됩니다. 근데 사실 이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중간 지원 조직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당연히 100% 다 집행이 됐겠죠. 월급이 나가야 되고 또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고정 비용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 이게 맞는 구조냐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신 사업이 그 주민자치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로 온전히 쓰여야 되는데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중간 조직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에서도 내년 초까지 그 관련 지금까지 사업을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에 시행한 이후에 그래서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만 제대로 잘 되고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면밀하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실장님? 예, 지금 관련 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대안 마련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점들이 사실 하루 이틀 나온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지난번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속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마는 사실 근데 이를 방치한 것도 서울시입니다.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왜 근데 이 문제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그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거나 또 그 냉철한 성과 평가가 있었더라면 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앞서 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만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에 그 관련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가 간부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상세히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아마 그 부분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쭉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게이트 키핑이 심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해당 부서의 지도 점검이 왜 지도 점검 그 결과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는 지도는 하셨더라고요. 점검도 하셨고 그럼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 제가 봤더니 아까 해외 연수 말씀도 드렸지만 당시에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심지어 해외 연수 같이 갔던 그런 센터장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해당 분야의 관리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청년 허브 센터장이셨던 분이 뭐 청년 청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MPO 지원센터장 하시던 분이 혁신기획관으로 바로 오시고 또 우리 서마정 출신들은 또 지역공동체 담당관으로 오시는 게 거의 뭐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마정에서 국외연수를 갖다가 예산 편성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편성 내용이 어떤지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도 점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들고 이해 충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실장님? 대표적인 이해 충돌의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 충돌 시에는 공무원 임용이 됩니까? 그 뭐 관련 공무원 지금 현재까지의 법령상으로는 그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정한 그 관련 법도 아니 실장님, 제정했었고요. 의원님들도 이해 충돌이 있으시면 해당 상임위에 오지 못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를 책임지는 관리자급의 서울시 공무원이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임용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던 다수의 임기제 공무원들, 저는 전체 임기제 공무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에 근무하고 계셨던 다수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유관 단체 출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시정됐을 거라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기대했던 게 오히려 착각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들께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우니까요.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있고요. 뭐 전임 시장님 흔적지기가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왜 임기 사실 1년밖에 안 되는 시장님이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것도 사실 시장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오해를 좀 풀어가시겠습니까?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른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됐던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당초에 표방했던 대로 동네 단위의 정이 흐르는 그런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효율적으로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바로잡기 위한 예산을 좀 그것도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했더니 저는 그런 단체들을 이제 기득권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시민단체를 표방한 기득권 단체들이 지금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것이 마치 민관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민을 대표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죠. 아마 일부 민을 대표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본인들이 자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방금 전에 한 달 내로 발표될 감사 내용의 일부가 우리 열심히 이 사업을 연구해 주신 의원님에 의해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의 일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매우 분노하실 겁니다. 일상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지 되는데 그 사업 효과를 극히 일부의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기득권 단체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참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난 10년 동안 꼭 해야 될 중간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3년 단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단위로 제대로 된 평가가 과연 있었느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시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개선에 적극 나서기 힘든 사실상의 행정 환경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내가 이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서울시의 공무원 노조에서 뜻밖에도 환영 성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업무를 처리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부당함을 보면서, 부당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정의감이 적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요즘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기존에 본인들이 받았던 예산을 그대로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성명도 나오고 또 시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께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땀 흘려 일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소득의 일부를 본인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성실하게 납세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그런 외침을 동의하고 계시는가? 이 점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한 반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도 예산에 다 담지는 못해서 그중에 아마 절반 정도가 예산으로 확보가 되실 겁니다. 그분들 원하던 대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공동체성 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각박한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서울 전역의 중간 지원 조직들을 전부 위탁을 하고 시의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운영이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시민사회 영역은 공공이 어떤 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 공동체성 강화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시민사회 영역의 눈으로 보고 감시하고 지적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어떤 분은 일부 시민단체가 관변단체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환경단체,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단체가 지자체나 정부 돈을 받는 것을 매우 극도로 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너무도 쉽게 정부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권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나 언론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한다. 흔히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과연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런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것도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단체라면 정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자제하고 또 꼭 필요해서 자금을 받았다면 그 어느 단체보다도 회계를 투명히 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사업들은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저도 부지불식간에 처음에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는 깊이 송구스럽다. 정말 죄송하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 사기를 진작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시민단체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작업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은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야 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단체와 이런 기득권 단체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명감도 느낍니다. 네, 그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LH 사태가 가장 뜨겁던 지난 선거에서 우리 사회 공정을 바라는 2030 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저는 당시 2030 세대들의 민심은 특정한 그룹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강한 분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정서울을 내걸으셨습니다. 공정서울과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이른바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기득권 단체들이 어떻게 서울시의 행정과 연관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울시의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을 전유해 왔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업들이 전임 시장님과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고 제안받은 시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만들 때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또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사업을 하던 그 단체의 장들이나 활동가들이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해당 부서의 장으로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본인들이 몸담았던 단체의 그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간 서울시의 예산이 다시 또 그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그 단체들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그 사업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전유하고 이런 현상을 만약에 2030 젊은이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분류하지 않겠는가. 천만 서울시가 운영됨에 있어서 그분들보다도 더 그와 유사한 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위탁받거나 도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를 하고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만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과연 공정사회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세계 속의 서울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이냐 하는 길목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오연정 의원님 질문하는 과정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다행히 TBS 사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출발하셨다고 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회의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제8조에 의하면은 본회의에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3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오연정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